네, 미국 대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느라 오늘 지역 7시 뉴스 평소보다 다소 늦게 시작했습니다. 천안에서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역 코로나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11월 5일 목요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의 한 콜센터에서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천안시와 아산시는 오늘 저녁 6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가짜 경유를 팔아 100대가 넘는 차량을 고장나게 한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올해만 16번이나 점검을 나갔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점검 당일 기름을 넣고 고장이 난 차량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단독 보도합니다. 도심 화단에 불이 난 것을 본 시민이 불을 끄기 위해 주변 상가에 소화기를 빌리러 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소화기를 다시 사기 아깝다는 이유였는데 이런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파업의 배경이 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천안의 한 콜센터에서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우나와 실내 포차에 이어 콜센터 집단 감염까지 이어지자 천안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먼저 서영준 기자입니다.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천안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된 직원은 현재까지 20명이 넘습니다. 한 명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여성들입니다. 40대 여직원이 먼저 확진된 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직원이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콜센터 직원 7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더기로 확진된 겁니다. 콜센터가 사용 중인 7층과 8층 가운데 7층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층이 40명이고요. 네. 8층이 35명인데 7층에서만 40명 중에 20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천안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콜센터 직원의 가족을 비롯해 같은 건물 내 입주해 있는 병원과 식당 등의 종사자 16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의 다른 콜센터 8곳의 직원 450여 명에 대해서도 전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운영업체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콜센터 외에도 천안과 아산에서 앞선 확진자의 접촉자와 일가족 등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천안시와 아산시는 대규모 유행 조짐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후 6시를 기하여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 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5단계에서는 클럽 등 중점 관리시설 9종의 이용 인원이 4제곱미터에 1명으로 제한되고 PC방 등 14종의 일반 관리시설도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네, 이렇게 천안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밀폐 공간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온종일 전화 통화를 한 게 문제였습니다. 앞서 서울의 콜센터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는데도 여전히 이 콜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정아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는 건물 7층과 8층 두 개 층을 사용합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모두 75명. 환기시설도 제대로 없는 비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한 겁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2m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은 채 좁은 간격으로 모여 일한 데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접 접촉으로 인한 비말 감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겁니다. 화장실엔 그 흔한 손 세정제도 없었던 반면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수시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그 안에서 이제 취식 뭐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이제 거리두기 자체도 이제 너무 밀집되게 있고 뭐 이런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천안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건물 전체를 잠정 폐쇄했지만
그동안 지역 내 콜센터에 대해 방역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역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콜센터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낱낱이 이렇게 그 체크를 하지 못한 거를 정말 그건 너무 아주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낱낱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천안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콜센터 업체 대표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었는데 특히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이 13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이곳에 있는 한 증권회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직원 1명이 첫 확진된 뒤 직장 동료와 가족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며 관련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나온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과 관련해선 인근 체육센터 내 수영장으로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를 접촉한 체육센터 방문자가 확진되며 다른 이용자와 가족 등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시작돼 서울 헬스장 2곳, 독서 모임 등으로 추가 전파된 사례에서도 격리 중이던 방문객과 가족 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빈소를 취재했던 기자 관련 가족과 지인이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7명이 됐습니다. 직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추가 전파가 이어지면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이후 13일 만에 가장 많은 108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워지는 날씨를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적절한 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병원체 침입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9살 이하 아동과 임신부, 65살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독감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고위험군은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야 권고 적용을 받았는데 발령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만 19살에서 61살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은 오늘부터 독감 백신을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천안 지역 코로나19 상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네. 이 하루 사이에 콜센터 한 곳에서 벌써 확진자가 20명 이상 나왔어요. 네. 원인이 뭐예요? 네, 이 코로나19 초기부터 지금까지 방역 당국이 항상 강조하는 게 마스크 착용이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 건데 이게 안 지켜진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예. 어제 이 콜센터 직원 가운데 40대 여성이 먼저 확진돼서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거든요. 예. 그런데 해당 콜센터에 역학조사관들이 가봤더니 이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또 콜센터 직원 70여 명이 건물 7층과 8층 이렇게 2개 층에 나눠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였는데요.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이 밀집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 손세정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밀집한 실내 공간에서 또 중요한 게 환기시설인데 환기시설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콜센터 안에서 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예. 방역당국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더해 발열이나 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그대로 근무하면서 직장 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이어졌는데 네. 이렇게 방역 의식이 안일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방역 당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천안시도 오늘 그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마을이나 이 아파트와 협조해서 방송으로 하루 2차례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콜센터 같은 이 고위험 장소에 대해 개별적인 이 점검 같은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콜센터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장소고요.
물류센터와 함께 고위험 사업장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 한 단체가 이 대전 지역 콜센터 근로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6%, 이 2명 중 1명꼴로 일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천안시가 콜센터 책임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이 관내 콜센터 8곳에 직원 45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방역 고피가 느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더 문제가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확진자가 쏟아지면 이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차, 3차 확산 우려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 그 장소를 넘어서 이 지인이나 가족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천안과 아산에서 시작된 이 집단 연쇄 감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먼저 지표 환자인 아산 50대 남성의 직장에서 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 남성이 방문한 천안의 한 실내 포차, 또 포차 주인이 들른 사우나에서 연쇄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콜센터 사례는 특히 감염 규모가 커서 더 우려스러운데요. 예. 확진자들의 접촉자나 이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만큼 또 다른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후속 조치 대상을 폭넓게 잡고 있는데요. 일단 콜센터 입점 건물 전체를 폐쇄했고요. 이 건물에는 병원과 미용학원, 식당, 이 보험사 등 14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 건물 이용자들이 확진자와 이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 입점업체 종사자 이 16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확진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10여 곳에 대해서도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을 시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 최근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이 천안 아산 시민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좀 커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저녁 6시부터 천안시와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중앙안전대책본부가 모레부터 이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하기로 한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개편안을 좀 앞서서 적용한 셈입니다. 예. 그럼 이 1.5단계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유용시설 같은 이 중점 관리시설 9종의 이용 인원이 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고요. 예. 또 PC방 같은 14종의 일반 관리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예. 이 밖에 구호,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이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 이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 행사는 이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를 할 수 있고요. 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정원의 30%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야 효과가 발휘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한 명의 아니란 생각이 수많은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 기자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가짜 경유를 팔다 적발된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 KBS 취재 결과 석유관리원에서 올해만 2곳을 합쳐 16번이나 성분 검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제대로 걸러졌다면 100여 명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최선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짜 경유를 팔다 적발된 충남 논산과 공주의 주유소. 최근 3년 사이 2차례 이상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석유관리원은 이 2곳을 중점 관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검사했는데 올해 들어 공주 주유소는 7번, 논산 주유소는 9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19일 마지막 검사를 포함해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10월 19일 날 주유소를 검사를 갔었어요. 예, 갔습니다. 결과는 정상입니다.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니까 한 그때 저희가 검사하고 좀 이후 그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검사했던 당일 기름을 넣고 차량이 고장난 피해자가 3명인데 어떻게 정상으로 나왔냐고 석유관리원에 묻자 해당 주유소가 하루 종일 가짜 경유를 판 게 아니라 하루 몇 시간씩만 판매하는 수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관리원에서 암행 검사를 했을 시간에는 정상 기름을 판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들이 지난 19일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고 공개한 내역입니다. 주유 직후 또는 다음 날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는 주장인데 주유 시간대가 오전, 오후 다양합니다. 갈 때마다 그 앞주유기는 수리 중이라고 계속 붙여 있었어요. 시간대별로 정해놓고 판다는 것 자체도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일부 피해자들은 석유관리원이 제대로 검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측은 검사 때마다 서로 다른 검사원을 투입하는 등 규정에 따라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사 내역과 시료 분석 결과는 당사자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한 시민이 도로변 화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주변 상가에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청했는데 모두 거절해 결국 주운 빗자루로 불을 껐습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참 씁쓸했겠죠. 백상현 기자입니다. 도로변 화단에 붙은 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집니다. 지나가던 길에 이 불을 목격한 한 유튜버가 유튜브 중계를 시작했고 소화기를 빌리러 인근 상가로 뛰어갔습니다. 여기 잔디밭에 불 났는데 소화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주인 그냥 거절합니다. 다른 가게에 도움을 청했지만 눈앞에 소화기를 두고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 앞에 불 났는데 소화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결국 쓰레기 더미 옆에서 쌀이 빗자루를 주워 불을 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불이라는 거는 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회적 무관심 사례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역에서, 지난해에는 홍대 인근에서 여성들이 지나가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내가 개입해서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선행을 하고도 왠지 씁쓸했던 한 시민의 마음,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단면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주요 이슈를 골라서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뉴스픽 이어갑니다. 보도국 홍정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홍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아이들 어쩌나입니다. 네. 그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예고한 대로 내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6천여 명, 전체 돌봄 전담사의 절반가량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상당수 돌봄 전담사가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또 혹시 아이를 맡길 수 없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6월입니다. 돌봄교실과 관계된 특별법이 발의됐는데요. 네. 전체 돌봄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돌봄의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를 통해 수익을 내야 하는 돌봄의 민영화가 될 것이라면서 돌봄 전담사들은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 당연히 민영화가 된다면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나 교육 환경이 바뀌는 부분도 사실 이번 파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나요? 네, 이미 돌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터라 교육청과 일선학교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의 동의를 얻어서 돌봄 교실을 통합해 운영하거나 또 일부는 학교 밖 돌봄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사정이 안 좋은 경우에는 담임 교사에게 독서 지도 등을 맡길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라는 겁니까? 사실 교원단체는 돌봄 전담사들과 달리 돌봄 기능을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돌봄이 교육을 넘어선 영역이고 특히 학교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와 과도한 행정 처리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돌봄은 전담사들이 하지만 관련 행정 업무는 일선 교사들이 맡다 보니까 과도한 업무량으로 깊이 1순위 직무라고 합니다. 교원단체는 일단 교사들이 돌봄 교실로 이동해 돌봄 전담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학교 안에서 교장과 교감의 말을 거스르면서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 학생들을 나몰라
머물러야 할 교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때문에 담임교사가 교실 안에서 보호하는 것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파업 한 번으로 끝날 문제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 돌봄 노조는 특별법 철회에다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만간 다시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최소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마음 졸이는 그런 상황만큼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나 홀로 김장입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올여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채소값이 많이 올라 김장 비용 부담도 커졌는데요. 그래서인지 김장 담그기를 포기하는 김포족도 늘었습니다. 사실 값도 값이지만 김장 담그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부들에게는 1년 중 가장 허리 아프고 힘든 날이기도 하죠. 이런 마음을 알아채고 한 편의점 업체가 김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김장 키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김장 키트만 있으면 다른 준비물 필요 없이 김장이 가능한 건가요? 네, 혼자라도 또 원하신다면 손재와 앵커도 김장을 담글 수 있습니다. 네. 1인용 김장 키트의 경우 3.2k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내산 절임 배추 2kg과 김치 속 1.2kg이 들어있어서 버무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맛도 무난한 중부지방식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비용도 2만 원대 중반이어서 사 먹는 김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김장 키트와 더불어서 지역별로 생산된 절임 배추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밥의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내가 직접 담근 나 혼자라도 너끈히 담을 수 있는 김장김치와 함께한다면 더 건강한 식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아산시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정은 3일에서 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를 채집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 동물원과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출 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의원 22명 전원이 정부 세종청사와 대전청사를 방문해 중기부 이전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전시 의원들은 오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와 정부 대전청사를 각각 방문해 중기부 이전 반대 성명문을 낭독한 뒤 관련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시 의원들은 내일부터는 아침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도 할 예정입니다. 대전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0.41% 올라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감정원은 혁신도시 지정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등 개발 호재 속에 유성구와 서구, 대덕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행정도시 완성 호재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세종은 상승률이 0.25%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정부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온통세일 시작 사흘 만에 발행액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전시는 온통세일 첫날인 지난 1일 온통대전 발행액이 18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사흘 동안 401억 원이 발행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50만 원까지는 2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10%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주장 이용규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화구단은 오늘 정민철 단장이 이용규를 불러 면담을 갖고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팀이 최하위로 추락하긴 했지만 이용규는 타율 2할 8푼 6리를 기록하는 등 주전 톱타자이자 중견수로 제 몫을 해왔기 때문에 방출은 다소 의외의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용규 등 베테랑에게 순차적으로 방출 의사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세대 교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때일은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대부분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인 만큼 화재 사고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청한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전, 세종과 충남 전역에 비가 조금 내린 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이 6도, 세종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세종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천안이 4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당진과 아산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이 3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보령과 서천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에서 1m 높이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 차차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곳 거의 없겠지만 버티고 버티다 결국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업을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한다면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올해 겨울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또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모두에게도 특히 더 추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